네, 한 주간의 정치권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최수영 제20대 대통령직 인수위 전문위원, 김진욱 전 민주당 대변인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자, 저희가 국민의힘 얘기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등판론이 거의 가시화하고 있는데 이를 두고 이제 잠재적 당권 주자인 나경원 의원이나 윤상현 의원이 원외 인사에 좀 한계가 있다, 혹은 총선 책임론을 져야 한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이에 대해서 이제 친한으로 분류되는 장동혁 재선 의원도 뭐 원외가 비대위 때는 되고 지금은 안 되냐 이렇게 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양측의 입장은 좀 어떻게 분석하고 계십니까? 이제 한동훈 위원장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출마를 할 것 같으니까 아마 견제구가 이제 세게 들어오는 것 같아요, 저도. 네. 근데 뭐 원외위원장의 원외 인사의 한계 이 얘기는 조금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원래 뭐 비대위가 사실은 그럼 뭐 한동훈 위원장이 법무장관 하다 왔을 때는 그럼 뭐 원내였습니까? 뭐 그건 논리적으로나 좀 설득력이 좀 명분 좀 떨어지는 것 같은데, 중요한 거는 저는 이렇게 봐요. 한동훈 위원장이 이제 뭐 출마 선언을 임박했다고 저는 보고 있고, 중요한 거는 사실 보수층에서 이렇게 한동훈 위원장처럼 저 상당한 팬덤을 유지하기가 쉽지도 않고 또 사실 이례적인 현상이거든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한동훈 위원장이 그런 팬덤을 등에 업고 이제 출마를 할 때 과연 어떤 메시지로 나오느냐. 그러니까 뭐 우리가 흔한 얘기들 있지 않습니까? 당과 국민이 원해서 뭐 지지율이 높기 때문에 남았다, 이런 얘기가 저는 안 된다고 봐요. 충분히 한동훈 위원장이 책임을 지고 물러나겠다고 한 사람이 아직도 4개월이 안 돼가지고 다시 등판할 때는 확실한 자기 명분과 메시지, 그다음에 그 명쾌한 비전을 전 제시해야 된다고 봐요. 당대표를 할 거면은. 그런 측면에서 이제 그게 뭐 어떤 게 담기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내용을 가지고 비판하는 건 맞는데, 원외위원장의 한계니까 뭐 나와서는 안 된다, 이건 제가 보기에 그냥 견제구일 뿐에 불구하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한동훈 위원장이 이제 남은 과제는 자신에게 어떤 지금 쏠려있는 이런 팬덤 현상을 어떻게 국민적 지지로 환원할 것인가, 그걸 그렇게 동력을 가져갈 것인가, 여기에 대한 것을 되고 그런 것들에 대한 명쾌한 논리를 제시할 때만이 저는 한동훈 위원장의 재등판도 이렇게 말하자면 국민적인 지지를 얻을 수 있지, 지금 이런 식의 공방, 뭐 원외위원장 한계 이런 공방들은 별로 본질에서 좀 비껴나간 그런 논란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상황은 또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출마 선언이 이제 초읽기에 들어갔다, 이렇게 보여지죠. 아마도 뭐 늦어도 다음 주말 안에는 그 출마 선언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하게 될 것 같은데, 지금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앞에는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킬러 문항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그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대표로 출마했을 때 과연 최고위원의 런닝메이트를 만들어낼 수 있는가, 친한계 인사로 만들어낼 수 있는가. 이 점은 왜 중요하냐 하면, 이준석 대표 체제가 무너진 부분이 그 최고위원, 지금 당규가 바뀌어 있지 않습니까? 그 당규에 보면 최고위원 4명이 사퇴하면 그 지도 체제가 자연적으로 해산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안정적인 지도 체제를 유지하려면 친한계 인사의 런닝메이트를 세우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제 문제는 친한계 인사들이 지금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만큼 이렇게 지명도가 높은 이런 사람들이 별로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요번에 원내에 진입한 분들은 초선인데 지명도가 낮고, 막 전국적인 조직이나 이런 부분들이 별로 이렇게 없기 때문에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업고 달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올 수 있다라는 게 첫 번째 이제 그 킬러 문항이고요. 두 번째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나오면서 좀 전에 최수영 평론가께서 말씀 주셨습니다만, 출마 선언문에 어떤 걸 담는가 하는 부분 굉장히 중요하고요. 거기에 더해서 당정 관계를 어떻게 가져가겠다라는 걸 명확하게 설정을 하고 나와야 됩니다. 지금 당정 관계가 그동안 수직적 당정 관계를 유지하다 보니까 국민의힘이 대통령실의 여의도 출장소 아니냐, 이런 비판을 많이 받아왔거든요. 네. 그 앞으로 이 수직적 당정 관계를 수평적 당정 관계로 나는 어떻게 가져가겠다라는 명확함이 있어야 되고, 거기에 더해서 야당과의 관계를 또 어떻게 설정할 것이냐. 지금 그 총선 때 나왔던 2조 심판론에 대해서 시즌2를 계속 가지고 갈 거냐, 아니면 새로운 정치력을 구사해서 본인이 당대표가 된 이상 당대표의 새로운 리더십, 정치적 리더십을 다시 세울 수 있음을 보여줄 것이냐 하는 이 두 가지 부분을 어떻게 준비해가지고 나오냐에 따라서 달라질 것이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네. 한편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면서 사실상 한 전 위원장 공개 비토에 나선 친윤 중진 김기현 의원의 세력화 움직임도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유력 당권 주자들이 대부분 사실상 비윤계로 분류가 되는데 친윤계의 표심 방향도 좀 주목이 되는 것 같아요. 글쎄 이게 친윤계가 사실 지금 전 당에서 과연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느냐. 왜냐하면 지금 친윤계를 간판으로 걸고 나오는 당권 주자들 없어요. 그리고 네. 이른바 최고위원 출마도 과연 친윤의 어떤 그런 그 지원을 업어서 가는 게 과연 전략적으로 맞느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상황에서 김기현 전 대표가 전 한동훈 위원장을 공개에 이렇게 좀 비판하는 것은 뭐 비판한 것은 있을 수 있는데 전직 당 대표로서 김기현 체제가 무너지면서 한동훈 비대위가 출범했는데 이런 성찰에 대한 어떤 그런 자신의 먼저 그런 그 반성 없이 이렇게 그 과연 이제 상황 그 원내 진입했다고 이렇게 공개적으로 좀 지적을 하는 게 저는 옳은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뭐 비판은 자유니까. 그런데 저는 이렇게 봐요. 친윤 쪽에서 이제 지금 그러다 보니까 이른바 나경원 연대론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친윤의 그 독자적 주자가 없으니까 나경원 같이 이제 조금 대통령과 좀 그 접점을 이룰 수 있는 이런 인사들에게 우리가 지원함으로써 우회로를 선택하는 게 좋지 않느냐 이런 얘기들도 나오는데 어쨌든 저는 이건 당원의 심판을 받을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지금 원래 당원 100% 당규에서 지금 여론조사 20만이 수렴이 됐는데 저는 어쨌든 그래도 좀 부족하다고 봐요. 그래서 굉장히 당심이 지금 앞서는 그런 선거가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런 측면에서 친윤계 입장에서는 당원 80에 조금 기대를 걸고 할 수는 있으나 저는 지금 한동훈 위원장이 여러 가지 그 추세라든가 세력으로 놓고 보면은 사실 여기에 꺾을 수 있는 대항마가 보이지 않아서 결국에는 지금 출마했던 당권 주자들 가운데 가장 그래도 조금 전략적으로 연대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을 선택해서 아마 우회로를 친윤계는 가지 않을까 싶은데 중요한 거는 이제 앞으로 누가 되더라도 앞으로 당정 관계를 어떻게 이제 건설해 날 것이냐 이게 핵심이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뭐 친윤계가 뭐 세력화를 한다고 해서 크게 영향력을 끼칠까 거기에 대해서 조금 회의감을 갖고 있습니다. 네. 아까 말씀해 주셨지만 뭐 2조 심판에 대해서 이제 한동훈 전 위원장이 출마 선언할 때 야당과의 관계를 잘 조정해야 된다. 김기현 의원도 이런 말을 했거든요. 2조 심판 이런 거보다는 민생에 조금 더 집중을 해야 한다. 그래서 지금 친윤 간의 관계 이런 거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이번에 나오게 된다면 아마 본인은 그 뭐 협력할 건 협력하고 또 견제할 건 견제하겠다는 식의 원론적 얘기를 얘기하면서 나름 그래도 비윤의 길을 가겠다라는 식으로 지금 보여지고 있어요. 네. 그리고 지금 어차피 그렇기 때문에 친윤계의 견제가 시작되었다라고 보여지는데 어대한이라는 말이 이미 나와 있지 않습니까? 어차피 대표는 한동훈이라는 말이 나와 있는 상태에서 이 친윤계의 이런 견제 이런 것이 과연 그 통할까? 역부족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지금 친윤계 쪽에서는 당권을 놓고 경쟁하기보다는 아마 최고위원 쪽에 이 당력, 이 친윤계의 힘을 집중할 가능성이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친윤계에 있는 분들은 그나마 당의 조직력과 어떤 인지도를 갖고 계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이 최고위원에 출마함으로써 당대표는 비록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에게 넘겨주더라도 당의 주도권, 이 자체 친윤의 주도권 이것을 통째로 넘겨주지 않으려면 아마 최고위원 쪽에다가 지금 그 이 전력을 좀 집중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지금 또 소장파 김재섭 의원의 어떤 당권 출마 네. 여부, 친윤을 좀 견제할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이 변수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리고 김재섭 의원은 지금 수도권에서 유일하게 당선된 그 소장파 의원이기 때문에 저는 수도권에 아니라 서울에서 당선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이제 그 영향력이 좀 있을 거라 보는데 다음 또 이게 지금 원외 당협위원장 조직인 천목회라고 있잖아요. 네네. 수도권에 있는 원외 당협위원장 조직인데 굉장히 또 소장파예요. 그리고 또 이제 약간의 이제 저 중진급 또 원외 당협위원장은 성찰과 각오라는 또 이제 그걸 하고 있는데 김재섭 의원의 출마에 따라서 아마 여기에서 일정 부분 영향을 저는 받을 것 같아요. 받을 것 같은데 중요한 건 과연 김재섭 그 의원이 당대표에 도전했다가 실패했을 때 또 얻는 상처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초선 의원에게 너무 저는 과도한 부담을 지워서 당 개혁의 모든 것을 당신이 맡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건 저는 온당하지 않다고 보고 김재섭 의원도 당대표보다는 최고위원회에서 최고위원회 출마한다 그러면 당선 가능성이 청년 목소리도 그렇고 높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그렇게 해서 지도부에 들어가서 본인의 정치적 커리어도 좀 쌓고 그다음에 당의 어떤 레드팀으로서 소장파로서 그렇게 정확하게 본인의 어떤 당의 방향성과 비전에 대해서 문제점을 제기할 수 있는 그런 매기 역할을 좀 하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싶어서 네. 당대표에 너무 급을 올려놨다가 본인이 모든 정치적 책임과 부담을 지고 앞으로의 좀 멍해처럼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저는 전략적 고려가 있을 거라고 보고 어찌됐건 김재섭 의원의 대표 출마든 최고위원 출마든 상당 부분 어떤 당협위원장들의 표심 지형에는 좀 영향을 끼칠 걸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2주 전보다 5%포인트 오르면서 26%까지 회복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조사 기간 중에는 중앙아시아 3개국 국빈 방문 일정도 있었는데요. 이 정상회교 성과가 영향을 미쳤을지 반등한 주요 원인이 뭐라고 보시나요? 일단 그 지난 2주일 동안 큰 이슈를 짚어보면 뭐 동해의 영일만 유전이라든지 아니면은 북한의 오물풍선 뭐 이런 부분들이 가장 큰 이슈 아니었습니까? 네. 그 중에서 저는 그 북한의 오물풍선이 그게 이 국민의 안보 불안감을 유발시키고 거기에 좀 강력한 그 대응 모습을 보였던 대통령에게 지지율이 좀 그 도움이 된 측면이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이번 그 갤럽 갤럽 조사를 보니까 중요한 부분이 하나 있더라고요. 제가 영일만 유전 얘기를 말씀드렸는데 이 유전 발표에 대해서 신뢰한다라는 비율이 28%, 또 신뢰하지 않는다라는 측면이 60% 나왔거든요. 그렇다면 대통령께서 직접 나서서 발표한 이 국가의 중요 사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너무 대통령이 좀 신중하지 않았던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을 받을 소지가 좀 커져 있다라고 보이고 네. 대통령이 여전히 잘하고 있다라는 부분이 아마 외교 부분인 것 같아요. 이번에 긍정적인 측면에 가장 그 많이 나온 포션이 네. 그 중앙아시아 순방 관련돼서도 뭐 어쨌든 그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대통령이 그 2주일 동안 몇 프로가 올랐다, 한 5%포인트가 올랐다고 해서 안심할 단계는 아니다. 여전히 국민들에게 설명해야 할 부분이 많고 또 지금 22대 국회가 개원한 지가 꽤 오래 지났습니다만 여전히 원 구성에 난항을 겪고 있고 거기에 또 한 그 축을 담당하고 있는 대통령의 거부권이라든지 이런 측면들이 그 대통령이 이번에 이제 내일 들어오실 텐데요. 들어오시게 되면 다음 주부터 대통령이 또 해야 할 역할 굉장히 많을 거다라는 생각 듭니다. 네. 네. 지금 정상 외교가 조금 많은 영향을 미친 것 같다라고 하셨지만 앞으로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 아직 안심할 때가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뭐 저는 뭐 물론 앞으로 당연히 지켜봐야 되겠죠. 근데 사실 이번에 갤럽 조사에서 6%포인트나 오른 이유가 대부분 외교에 지금 국한되어 있는 건 맞습니다. 그리고 네. 전통적으로 대통령이 어떤 그 외교 행사를 하게 되면 국민의 지지가 결집이 됩니다. 그게 이제 정치학 용어로 플래그 어라운드 이펙트라고 국기 아래 효과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어떤 태극기나 우리의 이제 어떤 그 국익을 앞세우고 국가를 앞세워서 외교 활동할 때는 국민의 지지율이 올라갑니다. 그 더더군다나 지금 3개국 순방뿐만 아니라 그 전에 아프리카 정상회의 연석으로 또 하지 않았습니까? 그 모든 것들이 좀 반영됐던 수치라고 보고 그나마 저는 이제 21%에서 26%로 좀 유의미하게 상승을 오샤범위 밖으로 상승을 했으니까 이 동력을 어떻게 이제 이어나갈 것인가를 고민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또 다시 횡보를 하거나 떨어질 경우에는 대통령 지지율에 대한 어떤 것들이 굉장히 좀 말하자면 정체성 의구심이 들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대통령이 좀 이걸 끌고 가기 위해서는 조금 더 정치의 복원들에 좀 신경을 더 써야 되지 않을까. 결국은 우리 국민들은 대통령을 통해서 정치를 보고 싶어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잘 감안한다면은 이 동력이 좀 유지될 수도 있지 않겠나는 또 기대도 가져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저희 다음 사안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이제 법원에 출석하면서 검찰과 언론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어제 발언 수위는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발언 수준이 높았죠. 검찰 애완견이라고 언론을 향해 표현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저는 이렇게 보면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지금 그 언론이 받아 쓰는 게 검찰의 공소장을 받아 쓰는 게 아니라 재판의 결과를 받아 쓰는 거거든요. 사법부의 결론을 해석하고 분석하는 기사를 썼는데 왜 그게 검찰의 애완견입니까? 저는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재판부를 통해서 뭔가 항변할 수 없으니까 검찰을 통해서 자꾸 이제 검찰을 끌어들이는 것 같은데 검찰은 이미 역할이 끝났고 이제 2심에서 이제 항소심에서 이제 다시 또 재판부에서 다 법리 다툼을 하면 될 텐데
언론까지 지금 싸잡아서 비판을 하는 이런 모습은 제가 보기에 이 이제 본인에게 굉장히 불리해진 이 구도를 뭔가 좀 여론전으로 타파하겠다, 지금 고리어 또 강성 지지층을 통해서 좀 출구를 열어가겠다 이런 걸로 비치는데, 이재명 대표가 자꾸 이런 식으로 정치를 장외로 끌어들이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법에 대한 문제를 여론으로 끌어들이면 안 되고, 이거는 제가 보기에 2심 재판부에서 판단하면 될 일이고, 어쨌든 이재명 대표가 소상히 내가 여기에 관여되지 않았으면 입증하는 과정만 남았지, 이런 식으로 자꾸 여론전을 통해서 사법의 리스크들을 좀 해소하려는 모습들은 저는 온당치 않아 보인다. 그 말씀 분명히 드립니다. 네, 지금 상황으로면은 법적 공방이 치열할 수밖에 없겠네요. 당연히 치열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어제 이재명 대표의 발언 수위가 좀 높았던 건 그만큼 이재명 대표의 답답함을 토로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김성태 그 쌍방울 회장하고 이 대북 송금의 공범 관계에 있었던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장이 있는데요. 예. 이 안부수 회장이 작년 5월 달에 수원지법으로부터 1심 판결을 받습니다. 대북 송금 사건을 가지고 기소당하는 것에 대해서 판결을 받는데, 그 판결문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안부수 회장하고 김성태 회장이 북에다가 돈을 보낸 건 북의 그 쌍방울이 주가 상승을 노리고 대북 사업을 한 것이다라는 것이고요. 예. 두 번째는 스마트팜 비용 대납은 쌍방울이 대북 사업을 추진할 기회를 얻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그 판결문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화영 재판부에서는 이 대북 송금이라고 했던 800만 불에 대해서는 대북 송금 같은데 성격을 완전히 달리 해석한 겁니다. 한쪽은 쌍방울의 사업을, 대북 사업을 위해서라고 했고, 또 한쪽은 그 이재명 대표가 방북 사례금을 보낸 것이다, 이렇게 해석했단 말이에요. 예. 그렇다면 이미 나와 있는 이 두 개의 재판 결과가 이렇게 상이할 수 있나? 그런데 왜 이렇게 상이한데 어느 한쪽 거만 가지고 기사화가 되는가? 서로 다르다면 왜 다른 부분이 존재하는가에 대한 부분도 언론에서는 조명해 줄 필요가 있지 않은가, 이런 아쉬움을 좀 토로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예, 저는 제가 알겠습니다. 보기에 여기서 좀 사실관계 좀 바로잡을 필요가 있는 게, 안부수 회장에 대한 재판건은 실질적으로 그 2023년 1월에 태국에서 김성태 전 회장이 체포되기 전에 이미 공소 사실이 확인된 거라서 이재명 대표 측에서 주장하는 게 조금 사리에 맞지 않아요. 그래서 그 스마트팜 사업 부분은 안부수 회장 속에서는 빠져 있고, 그 다음에 김성태 회장이 체포되고 나서 이화영 재판에 이게 공소장 변경을 통해서 재판부가 허락해서 이 부분이 들어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이 두 개의 본질적으로 완전히 다르다. 그렇죠. 안부수 회장은 스마트팜 사업이 빠져 있었고, 여기는 김성태 회장이 체포됨으로써 이화영 재판에 대해서는 이게 추가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상의할 수밖에 없는 건데, 이걸 가지고 마치 어떤 사실관계를 양쪽 재판부가 완전히 다르게 해석하고 있는 것처럼 좀 이렇게 호도하는 거는 저는 사실관계에 맞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제 남은 건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2심 재판에서 내가 지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내한테 보고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은 그것만 입증하면 됩니다. 근데 이걸 가지고 너무 장외 여론전 펼치는 거 저는 온당하지 않다고. 네. 혹시 조금 반박을 하시겠습니까? 예, 지금 이제 좀 전에 말씀 주셨는데요. 국정원 문건 얘기가 자주 나오지 않습니까? 국정원의 문건이 여러 개가 있는데 이화영 재판부에서 국정원 문건에 대한 증거 능력은 다 인정을 했어요. 그런데 그 문건 중에 그 증거 능력은 인정했으나 그것을 채택했냐 아니면 기각했냐 하는 것은 이 재판부의 재량권에 속해 있는 범위이긴 한데, 지금 국정원 문건 중에 안부수 회장의 1심 판결과 동일한 쌍방울의 대북 사업을 위해서 북에 송금한 것이다라는 국정원 문건은 배척했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은 이번 이화영 재판부의 항소심 또는 이재명 대표가 이제 받게 될 이제 1심입니다. 네, 그 네. 1심 재판부에서 굉장히 중요한 쟁점으로 논쟁이 될 것이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국회 이야기로 넘어가 보죠. 여야는 아직 원구성 문제를 놓고 대치 중입니다. 민주당이 원구성을 빨리 마무리하자 하면서 압박 수위를 높이자 여당은 공개 토론으로 맞불을 놨는데요. 이미 상임위를 가동한 민주당인데 여당 제안을 수용할까요? 지금 여당이 그 공개 토론을 제안할 때가 아닙니다. 여당은 지금 남아있는 7개의 상임위를 받을지 말지, 그리고 지금 개최되어 있는 상임위에 들어올지 말지만 판단하면 되는 시점이지, 이걸 가지고 언제까지 국민들 앞에서 토론회를 하자고 하겠습니까?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께서는 계셔야 할 곳이 특위가 아니라
그 국회의 상임위장이고요. 그 상임위장에서 많은 분들이 지금 궁금해하고 있는 최상병 특검법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민생 현안에 대한 논의를 적극적으로 이어갈 때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국민의힘은 뭐 전면 백지화해야 협의가 가능하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자꾸 민주당이 정치의 공간, 국회라는 정치의 공간에서 법대로 하자? 이거는 극단적인 이야기죠. 정치의 공간은 정치로 풀어야지 여지나 여유주도 주지 않고 우리가 관례라고 얘기하는 거는 일종의 정치의 관습법입니다. 그렇다면은 이건 그러니까 상대에 대한 어떤 그 관용과 이해, 이른바 우리가 즉 제도적 자제라는 걸 통해서 자신들의 그 아량을 보여줄 때 비로소 이게 가치가 있는 건데 이런 식으로 세워놓고 17개 받으려면 받고 7개 남은 7개 받으려면 받고 아니면 우리가 다 갖겠다 이런 거는 저는 어디 폭주에 가까운 거기 때문에 저는 국민의힘이 지금 뚜렷한 투쟁 수단이 없어서 고민하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만 저도 국민의힘이 국회에 들어간다고 국회에 저는 들어가야 된다고 봐요. 그렇지만 민주당도 더 이상 이렇게 겁박하듯이 하는 게 아니라 최소한 다시 한번 그러면 우리가 법사위라든가 운영에 대해서 재논의할 수 있다는 좀 여지도 열어놔야지 이런 식의 말하자면 극단적인 벼랑 끝 말하자면 그 전술이랄 그럴까 이런 건 제가 보기에 정치의 공간에서 정말 민주당이 다시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알겠습니다. 정치권 소식 여기까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수영 제20대 대통령직 인수위 전무위원, 김진욱 전 민주당 대변인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